아버지에게 상장 주식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5천만 원짜리가 15억 원이 됐어. 근데 그걸 신고 안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산세만 5천만 원이 나왔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이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영원으로 혼자서 줘야 하는 방법을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예금을 누락한다든가 주식을 누락한다든가 부동산을 누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죠. 이 영상 보시면 오늘 기본으로 3천만 원 아끼는 겁니다. 절세는 염지훈. 한 의뢰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아버님이 약 1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1억 3천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상속세 신고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속세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자료가 몰라서. 즉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몰랐고 얼마 안 되실 줄 알고 이 정도면 세금 안 나오겠지라고 안 했는데 자그마치 가산세만 3천만 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웠고 제가 그래서 가산세가 정말 아깝다. 원래 내야 될 1억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내게끔 해드렸고,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문 PD, 부모님 재산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우리 채쌤, 부모님 보험, 주식, 차용 이런 거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대답 못 하신 분들은 아까 그 의뢰인분처럼 가산세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영원으로 혼자서 줘야 하는 방법을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오늘 기본으로 3천만 원 아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세무사 염지훈입니다. 오늘 또 정말 좋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제 재산도 얼마인지 몰라요. 예금이 또 워낙 계좌가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안 쓰는 계좌도 많고 하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소한 금액들이 묻혀 있는 게 많죠. 국내 은행 등의 휴면 계좌에 방치된 돈이 무려 얼마? 놀라지 마세요. 17조 9천억 원이래요. 2023년 기준. 우리도요, 통장에 묵힌 돈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부모님 없을까요? 부모님도 있으시겠죠. 자, 부모님 재산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자, 문 PD 알아요 꼭? 모르겠어요. 통장에 얼마 있으실 것 같고 보험도 뭐 있으실 것 같고.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재산 얼마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세무서에서 이런 것까지 본 적이 있어요. 상속세 신고를 하고 세무조사를 받는데 이분은 부모님 재산을 정확하게 조회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주로 쓰는 계좌, 부동산 이런 것들만 넣고 신고를 했는데 아버지에게 상장 주식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월급쟁이였으니까 얼마 안 될 줄 알고 주식을 산지도 몰랐죠. 근데 그게 5천만 원짜리가 15억 원이 됐어. 근데 그걸 신고 안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산세만 5천만 원이 나왔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이었죠. 근데 가산세 5천만 원 내고 지금 얼마를 찾았죠? 15억이죠.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건데 이거는 회피한데 어떤 경우에는 돈을 실제로 받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채권 이런 것들은 돈은 받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더 내는 이런 불행한 경우도 곳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도 누락될 수 있어요. 저는 아버님 부동산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먼저 장례를 잘 치러야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한 달 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네. 내용을 받아본다면 아까처럼 예금을 누락한다든가 주식을 누락한다든가 부동산을 누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죠.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대출, 자동차 등등등이 보유 내역이 조회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실수할 확률을 뚝 떨어뜨리는 거죠. 이건 얼마예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빵원입니다. 빵원. 너무 좋죠. 이게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말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회신되면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또 확인해야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렸고 저희가 몇 가지만 한번 좀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상속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금액이 큰 거 바로 이 부동산이죠. 10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이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당연히 신고에 넣어야 되고요. 10년 이내에 큰 금액의 부동산이 매각이 됐다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우리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물어볼 거거든요. 따라서 부동산의 현재의 부동산과 과거 10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이 있다면 그 양도대금, 그에 대한 소명 내용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금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하는 게 바로 이 예금인데요. 예금은 상속 개시일, 바로 그 당일자로 조회한 잔액증명서를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그 종목별 보유 명세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도 물론 증권회사다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죠. 10년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2년 내에 추정상속재산에 걸리는 그 2년 내뿐만이 아니라 2년부터 10년 그 기간을 출금액을 중심으로 세무서에서 엄격하게 분석하니까 우리가 미리 혹시 사전증여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전증여죠. 사전증여는 결정내역 조회, 우리가 수중인 기준으로 상속인 기준으로 사전증여 한 거를 조회할 수 있다. 뭘 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되거나 세무서에서 결정한 거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근데요, 우리가 모두 다 신고하진 않잖아요. 신고 안 한 건 어디서 나온다? 이 예금, 10년간의 예금 거래를 세무서에서 조사하면서 이후에 우리가 신고하지 않았지만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또한 이 사전증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보험금이죠. 이 보험금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증권과 그 납입 내역 그리고 그 지급 내역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얼마를 상속재산에 넣을 건지 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팔면은 증빙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소액 부동산도 다 증빙해야 돼요? 10년 이내에 우리가 입출금 거래 내역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건 입금이죠. 그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예를 들면 1억이 아버지 계좌에 들어왔어요. 근데 10년 이내에 그 돈이 출금이 됐어요. 즉 출금 기준으로. 근데 그게 매각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통장에 계속 있다면 소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거를 양도세를 낼 거고 빚을 갚고 이렇게 큰 돈이 나갔다면 그거 혹시 사전증여가 아닌지 세무서에서는 조사를 좀 세게 합니다. 자, 이렇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내가 찾은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다 모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오면 중요한 쟁점사항 및 고려사항이 몇 개 있죠. 제가 지금 하단에 박스로 노출되는데, 자, 이 중에 1번.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각자 원만하게 나눠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예요. 첫 번째로 이 배우자 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를 할 때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을 거냐. 그게 하나의 핵심 사항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주택을 6억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주택은 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전체적인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제가 옛날에 영상에 찍었는데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그 무주택자가 주된 상속인이 된다면 취득세 약 2%를 아낄 수 있으니 재산을 분할할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나서 재산 분할을 결정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 평가입니다. 우리가 상속재산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어떤 분들은 부동산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동산을 평가할 때 평가 순서가 있죠.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그 당의 재산 아버님이 상속해준 그 부동산이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6개월 안에 혹시 매매된 적이 있는지. 그게 1번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별로 없죠. 거의 없는데 혹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파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게 만약에 10억이다. 10억에 팔렸다. 그럼 그 10억이 이 상속 부동산의 평가액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평가액입니다.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가액이 이 부동산의 시가가 되죠. 그래서 가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감정평가를 받아버리고 그걸로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부동산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뭐냐면요. 아파트의 경우가 일반적인데 내 부동산의 기준 시가의 5% 이내에 있고 또한 면적도 내 부동산의 면적의 5% 이내에 있는 그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이런 규정이죠. 근데 감정평가를 받아버리면 감정평가가 우선하죠. 이게 없으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 먼저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는지 조회를 하죠. 있는지 조회를 했는데 이게 너무 높아. 이때 좀 돌발적으로 높은 가격이었어. 그러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금 낮출 수 있죠. 그리고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 뭐죠?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요즘 많이 기준시가가 올라왔지만 실제 거래가액의 약 70% 수준에서 기준시가가 형성이 된다. 이 4개 중에 가장 낮을 수 있는 그 가격 뭘까요? 기준시가요. 기준시가죠. 근데 아무나 기준시가를 쓸 수 없다. 뭐 한 1000세대, 500세대만 넘어도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1번, 3번 체크하고 이게 너무 높으면 감정평가를 받는다. 이것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좀 이따 우리 최승혁 세무사님께서 보여주시겠지만 조회를 했을 때 실제 거래가액이 조회되는 데는 약 한 2개월 정도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해서 철저하게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무작정 기준시가로 가면 세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사매매 사례가 네. 만약에 없다고 네. 확신이 들면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네. 4번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세청 홈페이지도 활용하고요. 홈택스도 활용하고 인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또 물어도 봐야 되고 있는지 없는지 좀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유사매매 사례가액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거래된다고 다 그 단지에 있는 거 무조건 다 아니에요. 면적가, 기준시가가 둘 다 5% 범주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 6개월, 그 다음에 후 6개월인데 중간에 만약에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죠. 근데 2번 네. 감정평가요. 네.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또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감정평가 공제를 500만 원까지 가세표준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2번하고 3번하고 세액 차이가 커요? 세액이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예를 들면 12억으로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를 통해서 11억 5천으로 5천만 원을 낮출 수 있다면 유효세율 30% 적용하면 1,500만 원을 아낄 수 있죠. 근데 감정평가 얼마? 500만 원 쓰고 1,500만 원 아낄 수 있다면 그러면 필요할 때는 감정평가 받아야죠. 사례가액이 6개월 정도 늦다고 하셨는데요. 중개소에서 거래가 됐다는 첩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상속세를 빨리 신고하는 게 유리한가요? 계약일이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계약서를 쓰고 30일 이내에 그 거래가액을 국토부에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일 다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시가로 가는 건 그야말로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감정평가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진짜 거래가 없어. 한 1년, 2년 동안 특히 그 평수, 예를 들면 71평인데 그 아파트에 71평은 10세대밖에 없어. 그 10세대 물어보면 되잖아요. 등기부 다 띄워봐도 되지. 그런 확실하다. 기준시가 갈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주요 고려사항으로 이제 채권 및 채무인데요. 돌아가신 분에게 채권, 받을 돈이 있고 채무, 줘야 될 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주로 부모님의 통장의 10년 거래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1,000만 원 이상의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알 수 없는 사람한테 돈이 갔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돈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채권인지 채무인지를 알려면 아버지의 핸드폰이나 이메일이나 아버지가 주로 이제 소통했던 창구, 그게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하고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금고에 차용증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해서 채권이라면 누락하지 않고 신고해야 되고 채무라면 우리가 가세표준에서 차감시켜야죠. 특히 이 채권, 만약에 그런 채권이 있다면 끝까지 아버지의 그 소중한 돈을 찾아내야죠. 네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전증여. 세무조사의 핵심이죠.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서에서 얻고자 하는 거는 이 계좌를 철저히 검토해서 사전증여가 있는지, 그리고 상속인이 혹시 부동산을 10년 중에 취득한 게 있다면 그 부동산 취득자금, 그게 뭔지, 전세를 올려갔다? 그랬을 때 그 상속인들의 전세자금, 부동산자금 출처가 뭔지, 그게 바로 사전증여죠. 요거 꼼꼼하게 봅니다. 자, 이렇게 재산, 채무, 공과금, 장례비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된다면 그 다음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짧게 설명해 놓은 그 공제 내역에 대해서 박스로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공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업상속 공제 이런 것들 빼고 중상층 사람들께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제, 그게 바로 배우자 공제죠.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요건 어떻게 해야 되죠?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가 없이 혼자 돌아가시면 공제를 하나도 못 받죠. 근데 이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최소 5억에서 최대 얼마? 3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배우자가 살아있어. 근데 돌아가신 남편이 만약에 50억이 있다면 그럼 배우자 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한도 30억이라고 하셨으니까 3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뭐 최대 30억. 저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재산이 50억이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 명이죠. 그러면 재산은 제가 30억까지 공제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상속세를 어설프게 공부하고 50억이 있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 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한도가 30억이잖아요. 30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혹시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배우자 공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짧게 말해볼게요. 배우자 공제를 따질 때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했는데 배우자가 있고요. 배우자 말고 다른 상속인이 몇 명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 한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식이 3명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배우자의 법정 지분이 여기는 가중치가 1이고 여기는 1.5니까 배우자가 1.5고 3 플러스 1.5는 4.5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 1.5 나누기 4.5, 3분의 1이에요. 이 3분의 1이라는 법정 지분 한도를 이용해서 50억 곱하기 3분의 1 하면요. 약 16억 정도 돼요. 16억 7억 정도가 될 거고요. 이 금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그 금액이 예를 들면 15억이라고 할게요. 이 두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 그게 상속공제 금액이죠.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예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30억까지 배우자 공제가 될걸요? 약 한 20년 전에.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이 한도 5억하고 30억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배우자의 법정 지분과 실제 상속받는 그 금액 중에 작은 금액. 근데 이 금액이 만약에 35억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30억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는 이것 또한 세무사하고 반드시 상의하고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은지 결정할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금융재산 공제인데요. 여러 가지 공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금융재산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이 뭐가 있을까요? 예금이요. 예금, 주식이요. 주식, 펀드. 펀드도 금융재산이죠. 또 보험도 있어요. 어떤 분들 보험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상속세 신고 많이 하다 보니까 보험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금융재산 공제에서의 이 금융재산 부채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부채. 왜냐하면 대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금융재산이 아니라 금융부채니까 우리가 여기 순자를 붙여볼게요. 즉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그 순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금융재산 공제는 결정된다. 놀부심보처럼 내가 금융재산은 공제받으면서 금융부채를 안 빼준다면 형평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기준으로 2천만 원도 안 된다. 그럼 얼마를 공제해 줄까요? 예금이 1,000만 원 있어. 그러면 전액. 즉 금융재산 1,000만 원, 금융재산 공제 1,000만 원. 그냥 0이야. 그런데 2천에서 1억. 2천에서 1억이면 또 얼마를 공제해 준다? 일단 금융재산 공제는 20%인데 2천에서 1억인 이 애들은 무조건 2천만 원을 공제해 줘요. 그 말은 뭐냐면 2천이 있나 1억이 있나 금융재산 공제 그 금액은 2천으로 똑같다. 그러면 2천이면 공제받고 0이 되는 거고요. 1억이면 8천만 원이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좀 불공평해요. 2천하고 1억이 똑같다는 건. 그리고 1억부터는 얼마? 20%다. 한 5억이면 금융재산 공제가 얼마일까요? 1억. 10억이면 2억 원이요. 15억이면 3억. 3억인데 한도가 2억. 금융재산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분들한테까지 계속 20% 해주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2억을 한도로 한다. 즉 순금융재산이 10억 거기까지 2억을 해주죠. 그 넘어가도 계속 2억만 해준다. 이렇게 금융재산 공제 설명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내용이 복잡한데 지금 마무리로 저희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하고 홈택스에서 유사매매 사례가액 조회하는 방법, 상속세 모의 계산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시연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따라와 주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는 거 온라인으로 한번 직접 해보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정부24 많이 이용하시죠? 정부24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망 신고를 하시면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고를 하시는데 그걸 놓치셨다면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부24에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인증 같은 걸로 로그인 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원스톱 서비스에서 안심상속이 있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됩니다. 물론 사망 신고는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약관에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신청인 정보, 신청하시는 분의 정보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강남구, 민원을 어디다 접수할지, 그다음에 신청인, 여기 제 정보가 나오네요. 저는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망자 조회 단계인데요. 이제 돌아가신 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이제 선택이니까 기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게 되면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지 선택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예금과 관련된 예금보험공사라던가 은행과 한국예탁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전체 체크를 다 하세요. 전체 체크를 하셔서 이제 빠짐없이 선택을 하시고요. 국세나 4대 보험료나 뭐 연금 이런 거 다 전체 선택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에 결과 확인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오는데요. 문자나 우편이나 직접 방문 수령도 선택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문자로 받는 게 편하니까 문자로 클릭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뭐 자동차도 조회가 되죠. 자동차, 선, 그 다음 건축물 이런 거 다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이 나와요. 이 접수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 접수번호와 접수일, 그 다음에 어디서 접수했는지 그리고 정보가 나오는데 예금 같은 경우에는 20일 정도 걸리고요. 지방세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는데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마다 문자로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세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 가정이 아마 이 화면으로 나갈 거예요. 상속 재산은 아파트 한 채 있고요. 예금 2억 있고요. 금융채무 1억 원, 그 다음에 공과금 장례비가 이렇게 화면에 따라서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모의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로 가셔서 상속세 신고, 여기 모의 계산이라고 있죠. 모의 계산 들어가셔가지고 상속세 자동 계산 있습니다. 자동 계산을 누르시고 이제 상속 개시일자 오늘로 그냥 하고요. 오늘 촬영하는 날짜예요.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 외에 상속인 2명이고 그 둘을 다 자녀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을 누르시고 이 화면은 상속 재산을 넣는 화면이에요. 저희 아파트 있으니까 상속 재산, 상속인,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하고요. 다음을 누르시고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한번 조회를 해볼 건데 요건 이제 실제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체크를 하는 거고요.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이나 경매가 있으면 여기 체크를 하는 건데 저희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그 검색하고자 하는 물건지 주소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아파트나 한번 조회를 해본 건데요. 저희가 이게 상속받는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매매 사례가액으로 25억 원이 나오죠. 이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금액이 들어가고요. 다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그 주소를 기입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기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적도 기입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이 상속재산 하나가 등록이 된 거예요. 이제 아파트가 등록이 된 거고 추가로 이제 저희 예금도 있으니까 기타 재산 다음 넘어가고 기타 재산에서 이제 예금을 클릭을 하시고 어떤 은행인지 평가에 넘어가시면 부동산과 예금 우리 재산이 25억 3천과 예금 2억 원이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장례비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공과금은 3,000만 원, 채무가 1억 원 있는 걸로 가정을 했죠.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항을 입력하는 란인데요. 저희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될 것 같아요. 순금융재산이 예금 2억 원에 채무 1억 원이니까 2천만 원 공제가 될 것 같고요. 넣으시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제 협의분할 신고가 돼야지만 되는 것이니까 여기 얘를 클릭하시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저희는 가정을 예금만 배우자가 상속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2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고 기존에 증여받은 건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공제 적용 한도액도 상세를 누르시고 자동으로 계산되는 이 한도를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시고 별 다른 게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이렇게 상속세 신고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세가액과 그 다음에 상속공제와 과표와 세율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납부할 세액이 4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산과 누구에게 분배를 할 건지 배우자가 얼마를 받을 건지들을 한번 직접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서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상속세 신고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자, 우리 최승효 세무사님의 시연 잘 보셨죠? 오늘은 상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봤고요. 또 부동산 평가 방법 중에서 실제 거래가액과 감정가액이 없을 때 적용되는 유사매매 사례가액 조회 방법과 상속세 모의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상속세는 현직 국세공무원들조차도 어려워하는 세목이고 주변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고 신고해야 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특히 상속세는 일정한 경우 1년 정도 후에 까다로운 상속세 조사를 받으니까 신중하게 신고하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가족법인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갑자기 거액의 취득세 중과가 나오는 그런 사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상속세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